하늘은 잿빛으로 낮게 드리워져 있었다. 마치 거대한 쇠붙이 뚜껑이 세상을 덮은 것처럼. 폭우가 쏟아지기 직전에 습한 공기가 폐부를 짓눌렀고, 저 멀리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는 으르렁거리는 맹수의 포효 같았다. 강대하는 무릎을 꿇고 앉아 진흙탕에 박힌 말뚝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어깨 위로는 빗방울이 한두 방울씩 떨어져 내리고 있었다. 아직 굵은 빗줄기는 아니었지만 이내 쏟아질 것을 예고하는 불길한 전조였다. 그는 눈을 감았다. 차가운 흙의 감촉과 코끝에 스치는 비릿한 냄새가 낯설지 않았다. 어린 시절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혼자 앉아있던 외딴 창고의 풍경이 잠시 스쳐 지나갔다. 강 이등병, 정신 차려. 말뚝이 자네 애인인가? 우렁찬 목소리가 그의 귓가를 때렸다. 강대하는 고개를 들었다. 눈앞에는 그의 직속 상관인 김병장이 서 있었다. 잔뜩 인상을 찌푸린 얼굴에선 짜증이 묻어났다. 죄송합니다. 김병장님, 조송할 시간에 말뚝이나 제대로 박아. 내일 아침까지 이 구역 전부 다 완료해야 한다고. 훈련소에선 우수 교육생이라더니 겨우 이등병 따위가 이 정도도 못하나? 김병장의 조롱 섞인 말에도 강대하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는 반박하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곳은 논리나 이성보다 계급이 우선하는 곳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계급 사회의 최하층에 있는 자신의 위치 또한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그는 다시 망치를 쥐고 말뚝을 내리쳤다. 투박하지만 힘이 실린 움직임에 말뚝은 묵직한 소리를 내며 진흙 속으로 깊숙이 박혔다. 그의 손에는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빗물과 섞인 흙탕물이 검게 묻어났다. 강대하는 일반 부대에서 자원하여 이 특수 임무부대로 전입해온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다. 뛰어난 사격 실력과 특출난 상황 판단 능력 덕에 훈련소 시절부터 에이스라는 별명을 얻었지만 이곳의 고위 간부들에게 그는 그저 평범한 이등병일 뿐이었다. 오히려 그의 재능은 그들의 경계심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그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특수임무부대장인 박정우 상사였다. 박정우 상사는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를 밟은 군인이었다. 수많은 작전을 성공으로 이끌었고 그 공로로 젊은 나이에 상사 계급을 달았다. 그는 항상 완벽하고 냉철해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지나친 자만심과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오만함이 숨어 있었다. 박정우 상사에게 강대하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순종적인 이등병이지만 그에게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깊은 내면과 뛰어난 능력은 박정우의 불안감을 자극했다. 그는 강대한의 존재가 자신의 완벽한 통제 아래 있는 부대에 균열을 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날 오후 박정우 상사는 막사 앞을 지나가다 훈련에 열중하고 있는 강대한을 발견했다. 강대한은 다른 병사들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무거운 타이어를 끌고 훈련장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굵게 맺혔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정면을 향하고 있었다. 그 모습에 박정우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다. 그는 옆에 서 있던 김병장에게 넌지시 물었다. 저 이등병, 꽤 쓸만해 보이는군. 겉으로만 그렇습니다, 상사님. 매번 훈련소에서 배운 것처럼 융통성 없이 행동해서 다루기 힘듭니다. 김병장의 말에 박정우는 피식 웃었다. 융통성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그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그때 강대한이 타이어를 멈추고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몸을 숙였다. 그의 군복깃 사이로 금속 목걸이 줄이 살짝 드러났다. 박정우의 눈은 그 순간 멈춰버렸다. 그가 본 것은 단순한 군번줄이 아니었다. 군번줄에 달려있는 작은 원형 인식표에는 희미하게 각인된 부대 마크가 보였다. 그는 그 마크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것은 20년 전 자신이 겪었던 한 비밀 작전에 관련된 특수부대의 상징이었다. 그 부대는 공식적으로는 해체되었으며 그 작전에 대한 모든 기록은 기밀로 분류되어 있었다. 박정우의 얼굴에 스치듯 경악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는 이내 차가운 분노로 변했다. 겨우 이등병 따위가 저걸 어떻게 가지고 있는 거지? 그는 애써 평정심을 되찾고 강대한을 불렀다. 깡 이등병 이리 와봐. 강대한은 땀으로 범벅된 얼굴로 달려왔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다. 예, 상사님, 자네 훈련소에서 뭘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이곳은 단순한 힘만 필요한 곳이 아니야. 머리를 써야 한다고. 오늘 밤에 훈련 교본을 전부 암기해서 내일 아침에 내 앞에서 시연해봐. 틀리면 알지? 박정우의 말은 명백한 괴롭힘이었다. 하루아침에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교본을 외우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하지만 강대한은 그저 덤덤하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상사님. 그는 그 어떤 불만도 토로하지 않았다. 그는 훈련소 시절부터 그런 부조리를 수없이 겪어왔다. 남들은 그의 뛰어난 능력에 찬사를 보냈지만 정작 군대라는 거대한 조직 안에서 그의 능력은 오히려 경계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강대한은 그런 시련들을 묵묵히 견뎌냈다. 그에게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다. 바로 그의 잃어버린 과거와 관련된 단 하나의 진실을 찾기 위해서였다. 그날 밤 강대한은 막사 한 구석에서 홀로 훈련 교본을 펼쳤다. 다른 병사들이 코 고는 소리를 내며 잠든 시간에도 그의 눈은 쉬지 않고 활자를 쫓았다. 그때였다. 밖에서 낮은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막사문을 열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눈동자가 빛나고 있었다. 장군아, 너였구나.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장군이라는 이름의 그 개는 부대에서 오랫동안 복무한 군견이었다. 전역을 앞두고 있었지만 다른 병사들은 장군을 늙고 쓸모없는 개라고 여기며 멀리했다. 하지만 장군은 언제나 강대한의 주위를 맴돌았다. 마치 그를 지키려는 것처럼. 강대한은 장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차갑고 젖은 코가 그의 손바닥을 비볐다. 네오도 오늘 힘들었지? 나도 힘들어. 강대한은 마치 사람에게 이야기하듯 장군에게 말을 걸었다. 장군은 그의 말을 알아듣는 듯 얌전히 그의 곁에 앉았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오랜 시간을 함께한 친구 같았다. 강대한은 장군과 함께 있는 동안 잠시나마 평화를 느꼈다. 그에게 장군은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20년 전 어린 시절 그를 지켜주던 한 마리 개가 있었다. 그 개는 불길 속에서 그를 구해냈지만 자신은 결국 돌아오지 못했다. 장군을 볼 때마다 그는 그 개의 눈동자를 떠올렸다. 알 수 없는 그리움과 슬픔이 밀려왔다. 다음 날 아침 박정우 상사는 병사들을 집합시켰다. 그의 얼굴에는 어제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운 기운이 감돌았다. 그는 강대한에게 말했다. 강 이등병, 교본은 전부 암기했나? 예, 상사님. 강대한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박정우 상사는 그를 비웃으며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부대 규정부터 시작했지만 점점 더 복잡하고 전문적인 전술 교리까지 물었다. 하지만 강대한은 마치 교본을 통째로 외운 것처럼 정확하게 대답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답변은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박정우 상사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다. 주변의 병사들도 놀라움과 경외가 뒤섞인 눈빛으로 강대한을 바라보았다. 박정우는 최후의 질문을 던졌다. 자네, 전술 3개 18조 5항에 따른 적진 침투 후 은신 작전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3가지 핵심 요소를 말해보게. 이 질문은 교본에도 없는 내용이었다. 박정우가 임의로 만든 질문이었다. 그는 강대한이 당황하며
대답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강대한은 잠시 눈을 감더니 마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는 듯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첫째, 지형지물을 활용한 위장술입니다. 둘째, 팀원 간의 비언어적 소통을 통한 정보 공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적의 동선 예측을 위한 심리 분석입니다. 강대한의 답변은 완벽했다. 그는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까지 제시했다. 박정우의 얼굴은 충격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더 이상 강대한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이등병은 단순한 우수 교육생이 아니었다. 그의 존재는 박정우의 통제를 벗어난 감당하기 힘든 위협이 될 수도 있었다. 박정우는 강대한을 노려보았다. 강대한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들의 눈빛이 허공에서 맞부딪혔다. 강대한의 눈빛은 비록 이등병의 것이었지만 그 속에는 박정우도 알지 못하는 깊은 슬픔과 함께 어떤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박정우 상사는 조용히 강대한에게 다가갔다. 그의 손에는 어제 강대한의 군번줄에 보았던 것과 똑같은 부대 마크가 그려진 작은 인식표가 쥐어 있었다. 그 인식표는 닳고 닳아 희미했지만 그 상징성은 분명했다. 박정우는 그 인식표를 굳게 쥐며 강대한의 어깨를 툭툭 두드렸다. 겨우 이등병 따위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네가 누구든, 네가 뭘 하려는 거든. 그는 강대한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내 부대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아. 명심해. 강대한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박정우의 협박을 무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말에서 느껴지는 불안함과 위협을 통해 그가 자신의 과거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분노와 함께 잊고 지냈던 기억의 조각들이 서서히 되살아나는 듯했다. 강대한은 막사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다. 박정우 상사의 눈빛과 마지막 속삭임이 깊게 맴돌았다. 그는 가방 깊숙한 곳에 숨겨둔 낡은 목걸이를 꺼냈다. 땀과 흙으로 얼룩진 군번줄과 함께 달려있는 작은 원형 인식표. 닳고 닳아 희미해졌지만 그 위에는 분명히 새겨져 있었다. 훈련소에서 우수 교육생으로 뽑혔을 때 부상으로 받았던 최신형 인식표가 아니었다. 20년 전 그의 형 강지한이 마지막으로 남긴 유품이었다. 인식표에는 특수임무 711 부대라는 문구와 함께 불타오르는 독수리 모양의 마크가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비밀 작전에만 투입되는 특수부대의 상징이었다. 박정우의 눈빛에서 읽었던 경악과 분노. 그것은 그가 이 마크에 대해 알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강대한의 심장은 차가운 분노로 뛰기 시작했다. 그는 이 작은 인식표에 담긴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군에 입대했다. 그리고 이제야 실마리를 찾은 것이다. 그의 머릿속에는 20년 전의 기억이 파편처럼 스쳐 지나갔다. 매캐한 연기와 뜨거운 불길, 그리고 울부짖는 아이들의 비명. 당시 그는 형 지한과 함께 고아원에서 살고 있었다. 지한은 동생을 늘 아끼고 사랑하는 강대한에게는 세상의 전부와도 같은 존재였다. 지한은 몸이 약했지만 강대한에게는 강한 울타리가 되어 주었다. 어느 날 고아원에 한 남자가 찾아왔다. 겉모습은 평범한 신사였지만 그의 눈빛은 뱀처럼 차가웠다. 그는 고아원 원장과 은밀한 대화를 나누었고 며칠 뒤 고아원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제안을 해왔다. 원장은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그 남자의 끊임없는 회유와 협박에 결국 흔들리는 듯했다. 강대한은 그때의 기억을 생생하게 떠올렸다. 어린 나이에도 그는 어딘가 수상한 분위기를 풍기는 그 남자에게서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지한 역시 마찬가지였다. 지한은 밤마다 책상에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기록했고 강대한에게는 늘
무슨 일이 있어도 형의 손을 놓지 마라고 말했다. 그럼 형은? 강대한의 물음에 지아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형은 반드시 돌아올 거야. 이 인식표를 꼭 간직하고 있어. 언젠가 이 인식표가 우리에게 길을 알려줄 테니까. 지아는 자신의 인식표를 강대한의 목에 걸어주었다. 그리고 그날 밤 고아원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순식간에 불길이 건물을 집어삼켰다. 지아는 불길 속에서 강대한을 감싸 안고 그를 참고 문 밖으로 밀어냈다. 그리고는 대한아, 도망가 라고 외치며 다시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것이 강대한이 본 형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불길 속에서 사라져간 형을 향해 울부짖던 어린 강대한의 목소리는 아직도 그의 귓가에 생생하게 울렸다. 그 후 고아원의 화재 사건은 단순한 실화로 처리되었다. 그리고 강대한은 다른 보호시설로 옮겨져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쓸쓸히 성장했다. 그는 살아남았지만 형을 잃은 죄책감과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다. 그의 유일한 희망은 형이 남긴 인식표였다. 인식표에 새겨진 부대 마크는 그의 삶의 목표가 되었다. 그는 그 부대의 정체를 밝혀내고 형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군에 입대했다. 그리고 마침내 박정우라는 인물을 통해 그 비밀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다. 강대한이 과거의 회상에 잠겨 있을 때 막사문이 조용히 열렸다. 장군이었다. 장군은 늙고 병든 몸으로도 강대한의 침대 곁으로 다가와 몸을 웅크렸다. 강대한은 장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는 장군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맑고 총명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외로움과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마치 강대한 자신의 모습처럼. 장군아, 너도 뭘 아는 거니? 강대한의 혼잣말에 장군은 낑낑거리며 그의 손을 핥았다. 마치 그를 위로하는 것처럼. 장군을 쓰다듬던 강대한의 손이 잠시 멈칫했다. 장군의 목에 걸려있는 인식표. 그 인식표에는 강대한의 것과는 다른, 하지만 비슷한 부대 마크가 새겨져 있었다. 불타는 독수리 마크와 함께 궁연 1225라는 숫자가 보였다. 강대한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장군 역시 그 부대와 관련이 있는 궁연이었던 것이다. 어쩌면 장군은 형의 부대에서 복무했던 궁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때 박정우 상사는 자신의 숙소에서 불안한 눈빛으로 컴퓨터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밤늦도록 강대한이라는 이름 석자를 검색했다. 하지만 그의 신상 정보는 극도로 제한되어 있었다. 훈련소 성적은 물론 가족관계나 학력 등 모든 정보가 비공개 처리되어 있었다. 이런 이등병은 본 적이 없다. 대체 이 녀석의 정체는 뭐지? 박정우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는 강대한의 군번줄에서 보았던 부대 마크를 떠올렸다. 특수임무 711 부대. 그것은 박정우의 과거와 깊이 연관된 비밀이었다. 20년 전 그는 그 부대의 일원이었다. 그 부대는 특수작전 수행을 위해 비공식적으로 운영되었으며 그들의 존재는 극소수의 인원만이 알고 있었다. 그 부대의 임무 중에는 고아원 화재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하는 임무도 포함되어 있었다. 박정우는 당시 그 작전의 총책임자 중 한 명이었다. 그는 비열한 사업가들과 결탁하여 고아원 부지를 헐값에 매입하려 했고 그들의 비리를 알아챈 지안을 제거하기 위해 화재를 조작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은폐되었다고 생각했던 그때 강대한이라는 이등병이 나타난 것이다. 박정우는 자신의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녹슬고 낡은 인식표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 인식표에도 강대한의 것과 똑같은 독수리 마크가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당시 작전에 투입되었던 부대원들의 공통된 상징이었다. 박정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지안을 불길 속에 남겨두고 돌아왔다.
그 사건 이후 그는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동시에 그 죄책감을 덮기 위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 발버둥 쳤다. 그리고 마침내 특수임무 부대장이라는 자리까지 올랐다. 그때 박정우의 핸드폰이 울렸다. 발신인은 김중사였다. 그는 박정우의 충실한 신복이었다. 상사님, 강 이등병에 대해 조금 알아냈습니다. 그가 복무했던 일반 부대의 동기에게서 들은 이야기인데 그는 원래 입대할 예정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처럼 특수 임무 부대에 지원했다고 합니다. 특별한 목적이라고? 박정우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예, 그렇습니다. 그가 평소에 낡은 인식표를 늘 몸에 지니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인식표에 새겨진 마크가 김중사의 말은 더 이어지지 못했다. 박정우는 이미 모든 것을 직감했다. 알았다. 더 이상 조사하지 마. 이 일은 내가 직접 처리한다. 박정우는 전화를 끊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강대한은 단순한 이등병이 아니었다. 그는 복수를 위해 혹은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돌아온 과거의 망령이었다. 박정우는 이제 강대한을 단순한 눈엣 가시로 치부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 존재였다. 박정우는 결심했다. 그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강대한을 제거해야 한다고. 다음 날 아침 박정우는 강대한을 자신의 사무실로 호출했다. 사무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 이등병, 자네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겠다. 박정우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강대한은 그 눈빛을 피하지 않고 응시했다. 예, 상사님, 우리 부대는 곧 비밀 훈련에 들어간다. 잃어버린 군번줄이라는 작전명을 가진 훈련이지. 부대원 중 한 명이 훈련 중 군번줄을 잃어버렸다고 가정하고 자네는 그 군번줄을 찾아오는 임무를 맡는다. 단, 이 훈련은 자네 혼자 진행해야 한다. 팀원들의 도움은 받을 수 없어. 박정우의 말은 표면적으로는 그럴듯했지만 그 이면에는 명백한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 잃어버린 군번줄이라는 작전명은 강대한의 군번줄을 염두에 둔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그를 혼자 보내는 것은 고립시키기 위한 계략이었다. 박정우는 이 기회를 이용해 강대한을 제거하려 하고 있었다. 이번 훈련은 야간에 진행될 것이다. 자네는 지정된 구역에서 밤새 군번줄을 찾아야 해. 만약 아침까지 군번줄을 찾지 못하거나 훈련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자네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것이다. 박정우의 말에 강대한은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형의 인식표가 떠올랐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박정우가 자신에게 던지는 첫 번째 도전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도전을 피할 수 없다는 것도. 강대한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박정우를 향했다. 알겠습니다, 상사님. 임무 완수하겠습니다. 그의 대답에 박정우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다. 그는 승리를 확신하는 듯했다. 하지만 박정우가 보지 못한 것이 있었다. 강대한의 눈빛 깊숙한 곳에서 타오르는 차가운 불꽃. 그것은 복수심이었고 동시에 진실을 향한 맹렬한 의지였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빗방울이 다시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강대한은 홀로 헬멧과 야간 투시경을 챙겨들고 막사를 나섰다. 그의 등 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잃어버린 군번줄이라는 명분 아래 시작된 이 임무가 사실은 자신을 고립시키려는 박정우 상사의 계략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 박정우의 실체를 더 깊숙이 파고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그의 심장을 뛰게 했다. 그가 발걸음을 옮기자 뒤쪽에서 낮게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장군이었다. 늙은 궁녀는 비가 내리는 훈련장 입구에 서서 강대한을 애처롭게 바라보고 있었다. 장군아 돌아가. 강대한은 조용히 말했다. 이건 내 몫이야. 넌 여기 있으면 돼. 하지만 장군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장군도 한 걸음씩 따라왔다. 결국 강대하는 포기하고 장군을 곁에 두기로 했다. 어쩌면 이 외로운 싸움에서 장군은 그에게 유일한 동반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장군의 목줄을 손에 쥐고 훈련장 깊은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훈련장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나무들은 빗방울을 머금고 묵직한 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강대하는 야간 투시경을 쓰고 주변을 살폈다. 박정우가 지정한 구역은 20년 전 그가 형과 함께 살았던 고아원 부지였다. 현재는 아무도 살지 않는 폐허가 되어 있었다. 박정우의 잔인하고 교활한 의도를 그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과거의 상처를 들쑤셔 자신을 정신적으로 무너뜨리려는 의도였다. 폐허가 된 건물들을 지날 때마다 강대한의 머릿속에는 잊고 싶었던 기억들이 되살아났다. 형과 함께 웃고 떠들었던 복도, 함께 밥을 먹었던 식당, 그리고 불길에 휩싸여 형이 사라졌던 그 창고. 강대한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눈을 감았다. 차가운 빗방울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이 빗물인지 아니면 그동안 억눌러왔던 눈물인지 그는 알 수 없었다. 내 하나 도망가. 형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에 들려왔다. 강대하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다. 그는 과거에 갇힐 수 없었다. 그는 과거를 극복하고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그때 장군이 갑자기 멈춰서서 한 곳을 향해 짖기 시작했다. 강대하는 장군이 짖는 곳을 향해 야간 투시경에 초점을 맞췄다. 폐허가 된 건물 뒤쪽 숲이 우거진 곳이었다. 장군은 그를 이끌 듯 숲으로 향했다. 강대하는 장군을 따라 숲속으로 들어갔다. 젖은 나뭇가지들이 얼굴을 스치고 발밑에는 질척한 흙탕물이 밟혔다. 숲속은 훈련장보다 훨씬 더 어둡고 음산했다. 그들이 한참을 걸어 들어갔을 때 장군이 다시 멈춰서서 땅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강대하는 장군이 가리키는 곳에 흙을 파헤쳤다. 땅 속에는 녹슨 철제 상자가 묻혀 있었다. 강대하는 숨을 죽이고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수첩과 함께 작은 녹음 테이프가 들어 있었다. 수첩을 펼치자 익숙한 필체가 눈에 들어왔다. 형의 글씨였다. 형은 그 수첩에 고아원 부지를 매입하려던 남자의 이름과 그와 결탁한 군 간부들의 이름을 기록해 두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들은 특수임무 711 부대 소속이다. 나는 그들의 비리를 알아냈고 이제 모든 것을 폭로하려 한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대하나 이 수첩과 녹음 테이프가 너에게 진실을 알려줄 것이다. 강대하는 수첩을 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20년 동안 그가 품어왔던 의문이 마침내 풀리는 순간이었다. 형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해당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박정우 상사가 있었다. 수첩에 적힌 이름 중 하나가 박정우의 것이었다. 강대하는 분노로 몸이 떨려왔다. 그는 형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내기 위해, 그리고 박정우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었다. 그때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강대하는 본능적으로 몸을 숙였다. 섬광이 터지며 그의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 그는 급히 야간 투시경을 벗었다. 눈앞에는 총을 든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다름 아닌 박정우 상사의 신복, 김중사였다. 역시 혼자 오는 게 아니었어. 강이등병, 자네가 뭔가를 알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 그 수첩, 이리 내놔. 김중사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강대하는 수첩을 꽉 움켜쥐었다. 그는 순순히 넘겨줄 생각이 없었다. 김중사는 다시 총을 겨누었다. 그때 장군이 김중사를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장군은 김중사의 팔을 물고 놓지 않았다.
김중사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다. 그 틈을 타 강대하는 김중사의 총을 빼앗았다. 그들의 몸싸움은 진흙탕 속에서 벌어졌다. 빗물과 진흙이 뒤섞여 그들의 얼굴을 뒤덮었다. 김중사는 결국 강대한의 힘에 밀려 땅바닥에 쓰러졌다. 제인, 데이스 누구지? 김중사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강대한이 단순한 이등병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강대한은 아무 말 없이 수첩을 품에 넣고 김중사를 노려보았다. 그때 저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박정우 상사였다. 박정우는 손에 총을 들고 천천히 강대한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싸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강 이등병, 역시 자네는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군. 박정우의 목소리는 조롱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김중사를 보며 말했다. 이게 뭔가, 김중사. 겨우 이등병 따위에게 제압당하다니. 김중사는 고통에 찬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박정우는 강대한을 향해 총을 겨누었다. 수첩 이리 내놓지. 그러면 자네는 살려주지. 상사님, 형은 왜 죽여야 했습니까? 강대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칼날 같은 분노가 담겨 있었다. 박정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난 아무것도 모른다.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20년 전 고아원 화재 사건. 그날 밤 형은 상사님의 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을 죽인 거 아닙니까? 강대한의 말에 박정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 애썼지만 이미 그의 표정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헤어소리 하지 마. 난 그저 작전을 수행했을 뿐이다. 그 아이는 사고로 죽은 거야. 사고가 아닙니다. 살인이죠. 강대한은 박정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20년 전 불길 속에서 형을 잃은 어린아이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찾아 복수를 꿈꾸는 한 남자의 눈빛이었다. 박정우는 결국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반가쇠를 당겼다. 총성이 밤하늘을 갈랐다. 하지만 총알은 강대한을 비껴갔다. 장군이 몸을 던져 강대한을 보호했기 때문이었다. 총알은 장군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다. 장군은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지만 강대한의 다리 옆에 꼭 붙어 있었다. 장군아! 강대한은 소리쳤다. 그의 눈은 분노로 붉게 충혈되었다. 그는 장군을 부축하며 박정우를 노려보았다. 박정우는 총을 다시 겨누었다. 내 놈도 그 개처럼 만들어주지. 그때 저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훈련 중 총성을 듣고 상황을 보고한 것이 분명했다. 박정우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는 당황하여 총을 내리고 주위를 살폈다. 강대한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장군을 부축하고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박정우는 허둥지둥 김중사를 일으켜 세우고 그를 쫓으려 했지만 이미 강대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졌다. 마치 모든 것을 씻어내려는 듯이 강대한은 장군을 안고 숲속을 헤쳐나갔다. 장군의 어깨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강대한은 장군을 보며 말했다. 미안해, 장군아. 내가 미안해. 장군은 고통 속에서도 낑낑거리며 그의 손을 핥았다. 빗방울과 섞인 장군의 피가 강대한의 손에 묻어났다. 강대한의 마음속에는 형의 죽음에 대한 분노와 함께 장군에 대한 미안함이 소용돌이쳤다. 그는 박정우에게 반드시 복수하고 형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내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그리고 그 다짐 속에는 이제 장군을 지켜내야 한다는 새로운 목표가 추가되었다. 새벽의 안개는 짙고 차가웠다. 강대한은 부상당한 장군을 안고 폐가처럼 버려진 오두막으로 향했다. 다행히 총알은 장군의 어깨를 관통하지 않고 스쳐 지나갔지만 출혈이 심했다. 그는 군복 셔츠를 찢어 장군의 상처를 붕대처럼 감싸고
차가운 빗물로 피를 닦아냈다. 장군은 고통에 끙끙거리면서도 강대한의 곁에 꼭 붙어 있었다. 그의 충성심은 강대한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감정을 건드렸다. 20년 전 불길 속에서 자신을 밀어냈던 형의 모습. 강대한은 장군의 눈빛에서 형의 눈빛을 보았다. 그때 오두막 문이 조용히 열렸다. 강대한은 경계하며 몸을 굳혔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것은 다름 아닌 김중사였다. 그의 얼굴에는 어젯밤의 총격전으로 생긴 상처가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증오나 분노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두려움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강이등병, 나 상사님께 총알이 빗나갔다고 거짓 보고했네. 김중사는 조용히 말했다. 강대한은 그를 믿을 수 없었다. 어젯밤 그는 박정우의 충실한 신복이었다. 그런 그가 갑자기 강대한을 돕겠다고 나타난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다. 와요? 박 상사님에게 충성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랬지. 하지만 어젯밤 상사님은 자네를 죽이려고 했네. 내 눈앞에서. 겨우 이등병 따위라고 무시했지만 총까지 쏘는 걸 보고 난 깨달았지. 상사님이 뭔가 심각한 일을 숨기고 있다는 걸. 김중사는 고개를 떨궜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의감이 묻어났다. 나도 사실 상사님의 지시에 따라 자네를 미행했었네. 상사님은 자네가 숨기고 있는 인식표에 대해 알고 있었고 그걸 찾으라고 명령했지. 자네의 형 강재한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알고 있네. 상사님이 20년 전 자네의 형과 얽힌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것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고 강대한은 김중사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그의 눈빛에서 거짓을 읽을 수 없었다. 그는 품속에 있던 수첩을 꺼내 김중세에게 건넸다. 이걸 읽어보십시오. 그럼 모든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김중사는 수첩을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얗게 질려갔다. 20년 전 고아원 화재 사건의 진실, 박정우 상사의 추악한 비리, 그리고 자신의 형 강지한이 그 모든 것을 폭로하려다 살해당했다는 충격적인 사실. 모든 것을 알게 된 김중사는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충성했던 인물이 얼마나 잔인하고 비열한 사람인지 깨달았다. 이럴 수가. 나는 그동안 도대체 뭘 위해 복무했던 건가? 김중사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다. 그의 눈물은 진심이었다. 강대한은 그런 김중사를 보며 말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박정우 상사님의 죄를 밝혀내고 제 형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야 합니다. 김중사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는 강대한의 손을 잡았다. 알겠네. 자네를 돕겠네. 하지만 박 상사님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야. 그는 부대 전체를 자신의 소나기에 넣고 흔들고 있네. 자네를 돕는다고 해도 우리 둘만으로는 역부족일세. 우리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네. 그의 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 말일세. 그들의 대화는 오두막 안에서 조용히 이어졌다. 그때 장군이 낑낑거리며 오두막 바닥을 긁기 시작했다. 강대한과 김중사는 장군이 긁는 곳을 내려다보았다. 오두막 바닥 아래에는 낡은 나무 상자가 숨겨져 있었다. 강대한은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20년 전 특수임무 7111 부대의 작전 기록이 담긴 파일과 녹음 테이프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파일에는 박정우 상사의 서명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그것은 박정우가 고아원 화재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강대한은 장군을 쓰다듬었다. 고마워, 장군아. 역시 너도 그때 그곳에 있었구나. 장군은 강대한의 손을 핥으며 꼬리를 흔들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강대한은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장군은 그를 돕기 위해,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그들의 곁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 한편 부대로 복귀한 박정우 상사는 김중사의 보고를 기다리고 있었다. 김중사는 박정우에게 강대한이 도주하다가 사고를 당해 숨졌다고 거짓 보고를 했다. 그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확실한가, 김중사? 예, 상사님. 시신은 찾지 못했지만 낭떠러지 아래로 추락했으니 살아남았을 리 없습니다. 박정우는 김중사의 보고를 들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얼굴에는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강대한이 자신에게 위협이 될 만한 존재가 아니었다고 생각했다. 겨우 이등병 따위가 자신에게 맞서봤자 결국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김중사를 보며 말했다. 수고했네, 김중사. 자네는 이 사실을 철저히 함구하고 아무도 모르게 처리하게. 다음 인사평가 때 내가 자네를 특별히 신경 써주지. 박정우는 김중사의 충성에 대해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김중사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에 묻은 피가 마치 박정우의 추악한 죄악처럼 느껴졌다. 그는 박정우의 사무실을 나서며 결심했다. 더 이상 이 남자에게 충성할 수 없다고. 그는 강대한과 힘을 합쳐 박정우의 모든 죄를 밝혀내고 그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날 저녁 박정우 상사는 부대 전체에 비상 소집을 내렸다. 그리고 전 부대원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오늘부로 우리 부대는 특급 전술 훈련에 돌입한다. 이번 훈련은 실전을 방불케 하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진행될 것이다. 모든 병사들은 오직 나의 지시에만 따르도록. 이 일을 제기하는 자는 군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이다. 박정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의 진정한 의도는 훈련을 명분으로 삼아 강대한과 김중사의 행방을 찾고 그들을 완전히 제거하려는 것이었다. 그는 강대한이 살아남았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 그를 더욱더 잔혹하게 만들었다. 강대한은 김중색에서 받은 무정의를 통해 부대 내부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박정우가 훈련을 빌미로 자신들을 제거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강대한은 김중색에 말했다. 상사님은 저희를 미끼로 삼으려는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미끼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강이등병? 상사님은 저희가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틈을 이용해 저희는 박정우 상사님을 향해 방역을 가할 겁니다. 강대한의 눈빛은 결연했다. 그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정면으로 박정우와 맞서 싸울 것이었다. 김중사는 강대한의 담담하면서도 단호한 모습에 깊은 신뢰를 느꼈다. 그는 강대한이 결코 이등병 따위가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의 내면에는 어떤 고위 간부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거대한 용기와 지혜가 숨겨져 있었다. 장군은 그들의 대화를 듣고 낑낑거리며 강대한의 품에 안겼다. 그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강대한의 눈빛과 똑같이 결연했다. 20년 전의 진실을 밝혀내고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한 그들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박정우 상사의 특급 전술 훈련은 예상대로 강대한과 김중사를 찾아내기 위한 잔혹한 사냥이었다. 부대원들은 팀을 나눠 훈련장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졌다. 박정우는 매복조를 곳곳에 배치하고 무인 정찰 드론까지 띄워 그들의 움직임을 감시했다. 그는 강대한을 단순히 겨우 이등병 따위라고 치부했던 과거의 오만을 후회하며 그의 뛰어난 능력과 잠재력을 경계하고 있었다. 박정우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다.
20년 전의 진실이 밝혀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한편 강대한과 김중사는 오두막에서 나와 숲속 깊은 곳으로 이동했다. 장군은 부상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들의 뒤를 따랐다. 김중사는 무정이를 통해 부대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며 강대한에게 상황을 전달했다. 상사님은 우리를 완전히 포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걱정 마십시오. 상사님은 저희가 숲속에 숨어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예상을 깨야 합니다. 강대한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품속에 있던 형의 수첩과 녹음 테이프를 꺼내 김중색에 건넸다. 이걸 부대 내부에 있는 믿을 만한 사람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이 증거들이 공개된다면 상사님은 더 이상 저희를 쫓을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위험합니다. 상사님은 분명히 자네를 노리고 있을 겁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어차피 저는 상사님과 정면으로 맞설 생각입니다. 형의 복수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장군을 위해서라도요. 강대하는 장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장군은 그의 손에 얼굴을 비비며 낑낑거렸다. 김중사는 강대한의 결연한 의지에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다. 그는 강대한에게 약속했다. 반드시 이 증거들을 세상에 알리고 돌아오겠다고. 김중사는 장군과 강대한에게 경례를 하고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김중사가 떠난 뒤 강대한은 홀로 남겨졌다. 그는 이제 숨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박정우 상사에게 직접 복수하고 형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주기 위해 마지막 작전을 개시했다. 강대한은 장군과 함께 폐허가 된 고아원 부지로 돌아갔다. 그곳은 박정우가 20년 전의 죄악을 묻어두려 했던 장소이자 강대한에게는 모든 것이 시작된 곳이었다. 그는 그곳에서 박정우를 기다렸다. 강대한의 예상은 정확했다. 박정우는 부대원들에게 다른 곳을 수색하게 하고 자신은 홀로 고아원 부지로 향했다. 그는 그곳에 가면 강대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두 사람은 폐허가 된 창고 앞에서 마주쳤다. 20년 전 강지한이 불길 속으로 사라졌던 바로 그 장소였다. 역시 여기 있었군. 뻔하디 뻔한 행동이었어. 박정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강대한은 그의 조롱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박정우를 뚫어줘라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20년 전의 어린아이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와 진실을 향한 맹렬한 의지로 불타는 한 남자의 눈빛이었다. 상사님은 결국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군요. 여전히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남을 희생시키는 것에 익숙한 것 같습니다. 입 닥쳐. 겨우 이등병 따위가 뭘 안다고 짓거리는 거야. 내가 그날 한 일은 임무였을 뿐이야. 그 아이가 내 앞길을 막지만 않았다면 박정우는 결국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그의 외침 속에는 20년간 숨겨왔던 죄책감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강대한의 형, 강지한을 언급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었다. 임무라고요? 제 형을 죽이는 게 당신의 임무였습니까?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 죄를 은폐하는 게 당신의 임무였냐고요. 강대한은 더 이상 참지 않고 분노를 터뜨렸다. 그의 목소리는 울음과 분노로 떨려왔다. 그때 장군이 박정우를 향해 으르렁거렸다. 장군의 눈빛은 박정우를 향한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박정우는 장군을 보며 잠시 멈칫했다. 그는 그 궁연에게서 알 수 없는 위협을 느꼈다. 이게 마지막 기회다. 강 이등병.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조용히 사라지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형의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강대한의 말에 박정우는 결국 총을 꺼내 들었다. 어리석은 놈. 내 형처럼 만들어주지. 총성이 다시 한번 밤하늘을 갈랐다.
하지만 이번에는 강대한도 미리 대비하고 있었다. 그는 박정우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몸을 날려 피했다. 총알은 창고 벽을 뚫고 지나갔다. 그 순간 장군이 맹렬하게 박정우에게 달려들었다. 장군은 박정우의 총을 든 손을 물고 늘어졌다. 박정우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다. 그 틈을 타 강대한은 박정우에게 달려들어 그의 총을 빼앗았다. 두 사람의 몸싸움이 벌어졌다. 강대한은 20년간 갈고 닦아온 복수심으로, 박정우는 자신의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으로 싸웠다. 강대한은 박정우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박정우는 바닥에 쓰러졌지만 곧바로 일어나 강대한에게 달려들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싸웠다. 박정우는 힘과 기술을 앞세워 강대한을 압박했다. 하지만 강대한은 그 어떤 공격에도 굴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에는 오직 형을 향한 미안함과 박정우를 향한 증오만이 담겨 있었다. 결국 강대한의 마지막 주먹이 박정우의 얼굴에 정확히 꽂혔다. 박정우는 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얼굴은 피로 물들었고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다. 그 속에는 패배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절망감이 서려 있었다. 강대한은 쓰러진 박정우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박정우의 목에 걸려있는 군번줄을 잡아당겼다. 이건 상사님의 것이 아니었군요. 박정우의 군번줄에 새겨진 부대 마크는 강대한의 것과 똑같았다. 하지만 그 군번줄은 박정우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20년 전 불길 속에서 사라진 강지한의 군번줄이었다. 박정우는 강지한의 시신에서 이 군번줄을 빼앗아 마치 자신의 전리품처럼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다. 내 형의 군번줄, 네 형은 내 손에 죽었다. 박정우는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끝없는 절망의 눈물이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잃었다. 명예, 권력,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이 한 이등병에 의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그때 저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김중사가 부대 내부에 증거를 전달하고 돌아온 것이 분명했다. 박정우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그의 눈은 강대한의 군번줄을 향했다. 그제야 그는 강대한의 군번줄에 새겨진 마크가 자신의 것과 똑같다는 것을 깨달았다. 겨우 이등병 따위가 자신에게 맞선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된 것이다. 강대한은 박정우의 군번줄을 손에 쥐었다. 그것은 단순한 인식표가 아니었다. 그것은 20년 전 형이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고, 강대한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실의 마지막 조각이었다. 그는 형의 군번줄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의 눈물은 슬픔과 함께 안도감, 그리고 복수가 아닌 치유를 향한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다. 새벽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강대한의 마음은 뜨거웠다. 김중사가 부대원들을 이끌고 폐허에 도착했을 때 강대한은 피투성이가 된 박정우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박정우의 얼굴은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넋이 나간 상태였다. 김중사는 강대한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았다. 고생했네, 강 이등병. 이제 모든 것이 끝났네. 강대한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에는 박정우의 군번줄과 함께 형이 남긴 낡은 수첩이 쥐어 있었다. 김중사는 박정우를 체포하고 그의 손에 수갑을 채웠다. 박정우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허탈감과 절망뿐이었다. 그때 저 멀리서 한 사내가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세월의 흔적으로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지만 강대한은 그의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20년 전 불길 속에서 자신을 밀어냈던 바로 그 눈빛이었다. 형? 강대한의 목소리가 떨려왔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 사내를 바라보았다.
그 사내는 강대한에게 다가와 그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그 감촉은 낯설지 않았다. 대한아. 사내의 목소리는 쉰 목소리였지만 강대한은 그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형, 강지한의 목소리였다. 강대한은 형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그는 20년 동안 묻어두었던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죄책감을 한꺼번에 쏟아냈다. 형, 살아있었어. 그래, 살아있었다. 너를 다시 만날 수 있을 때까지. 강지한은 강대한을 품에 안고 등을 토닥였다. 그때 박정우가 고개를 들었다. 그는 강지한을 보며 경악했다. 강지한, 네가 어떻게... 박상사, 나를 죽이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군. 강지한은 차가운 눈빛으로 박정우를 노려보았다. 그는 박정우에게 지난 20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당시 화재 사건 이후 강지한은 몸을 피신해 외딴 시골 마을에서 은둔하며 살았다. 그는 박정우가 권력을 잡고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며 분노와 함께 복수를 다짐했다. 그는 언젠가 박정우의 죄를 밝혀내고 동생을 찾아 다시 만날 날을 꿈꾸며 살아왔다. 나는 그동안 숨어 살며 박상사 자네가 벌인 모든 비리를 기록해왔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리려고 했지. 자네의 추악한 진실을 말일세. 강지한은 자신의 품속에서 또 다른 수첩을 꺼냈다. 그 수첩에는 박정우가 20년간 벌여온 모든 비리들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뇌물수수, 작전 조작, 그리고 권력 남용 등 그의 모든 죄악들이 적혀 있었다. 그것은 강대한이 가지고 있던 수첩의 연장선상에 있는 증거였다. 박정우는 모든 것을 잃은 표정으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할 여지도 도망칠 곳도 없었다. 그는 자신이 벌인 모든 악행이 결국 자신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눈에는 뒤늦은 후회와 함께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공허함이 담겨 있었다. 한편 장군은 강지한의 다리에 얼굴을 비비며 꼬리를 흔들었다. 강지한은 장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장군아, 고생 많았다. 이제야 우리 대한이를 지켜줘서 고맙다. 강대한은 그제야 장군이 20년 전 불길 속에서 형과 함께 있었던 바로 그 궁연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장군은 불길 속에서 형과 함께 있다가 부상을 당했고 형과 헤어진 뒤에도 형을 기다리며 부대 주변을 맴돌았던 것이다. 그리고 강대한이 부대로 전입해 온 것을 알고 그를 형처럼 보호하려 했던 것이다. 장군의 눈동자는 강대한의 것과 똑같이 슬픔과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대한은 장군을 품에 안았다. 그는 장군의 젖은 털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고마워, 장군아. 나를 지켜줘서 고마워. 장군은 강대한의 품에 안겨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들의 만남은 1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이어진 기적이었다. 박정우는 결국 군법회의에 회부되었다. 그가 저지른 모든 죄악들은 강대한과 강지한, 그리고 김중사가 제공한 증거들을 통해 낱낱이 밝혀졌다. 그의 오만함과 권력욕은 결국 그의 몰락을 가져왔다. 그는 수많은 병사들과 국민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그의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 강대한은 더 이상 이등병이 아니었다. 그는 진실을 밝혀낸 영웅이었고 그의 용기와 헌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는 더 이상 군에 복무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전역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그의 형과 장군이 있었다. 그들은 함께 20년 전에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기 위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다. 강대한은 형에게 물었다. 형,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외로웠지? 하지만 너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 그리고 이 인식표를 보면서 강지한은 강대한의 군번줄에 달려있는 인식표를 어루만졌다. 그것은 20년 전 강지한이 직접 강대한의 목에 걸어주었던 인식표였다. 인식표에 새겨진
특수임무 711 부대의 마크는 이제 더 이상 복수와 슬픔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형제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준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그들은 함께 20년 전의 고아원 부지를 다시 찾아갔다. 폐허가 된 건물들 사이에서 그들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했다. 그들은 그곳에 다시 새로운 보금자리를 짓기로 했다. 그들의 곁에는 장군이 있었다. 장군은 이제 더 이상 늙고 병든 궁연이 아니었다. 그는 강대한과 강지한의 가족이었고 그들의 삶의 일부가 되었다. 강대한은 형과 장군과 함께 폐허가 된 창고 앞에 섰다. 20년 전 불길이 휩쓸고 지나갔던 바로 그 자리. 하지만 이제 그곳에는 불길의 흔적 대신 따뜻한 햇살이 비추고 있었다. 강대한은 형의 손을 잡고 말했다. 형,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야. 강지한은 미소를 지으며 강대한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우리 함께. 장군은 그들의 다리에 몸을 기대고 꼬리를 흔들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새로운 가족을 이루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처럼 보였다. 박정우의 몰락과 강대한의 승리. 그것은 단순한 복수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상처를 치유하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아가는 감동적인 이야기였다. 시간은 흘렀고 계절은 몇 번이나 바뀌었다. 강대한은 더 이상 군복을 입지 않았다. 그는 형 강지한, 그리고 장군과 함께 20년 전의 폐허 위에 새로운 삶을 일구고 있었다. 그들은 고아원 부지에 작은 집을 지었고 텃밭을 가꾸며 조용한 일상을 보냈다.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통해 조금씩 치유해 나갔다. 강대한은 매일 아침 장군과 함께 동네 뒷산을 산책했다. 장군은 이제 늙고 몸이 불편했지만 강대한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강대한은 장군의 목에 걸린 낡은 군번줄을 보며 말했다. 장군아, 너 덕분에 형을 만났어. 너는 내게 온 기적이야. 장군은 강대한의 손을 핥으며 꼬리를 흔들었다. 그의 눈빛은 맑고 평화로웠다. 강대한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다. 형을 되찾았고 진실을 밝혀냈으며 그의 복수는 허무함이 아닌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어느 날 김중사가 그들의 집을 찾아왔다. 그는 더 이상 군인이 아니었다. 군법회의에서 박정우 상사의 죄를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뒤 그는 명예롭게 전역했다. 그는 강대한과 형에게 죄송한 마음과 함께 고마움을 전했다. 강대한 그리고 강지한 상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두 분 덕분에 저도 저의 양심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박정우 상사님은 결국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강지한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분노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지 않았다. 김중사, 당신도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 마음 편히 사십시오. 우리 대한이를 도와줘서 정말 고맙네. 김중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강대한의 집을 둘러보았다. 작은 텃밭에는 채소들이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고 마당 한구석에는 장군이 햇볕을 쬐며 앉아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평화를 되찾은 가족의 모습이었다. 두 분이 이렇게 지내는 걸 보니 정말 기쁩니다. 이제야 저의 마음도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김중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강대한을 향해 말했다. 강대한, 자네에게 전해줄 것이 있네. 박정우 상사님이 자네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일세. 강대한은 놀란 표정으로 편지를 받아 들었다. 편지 봉투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다. 편지에는 박정우의 거칠고 힘없는 필체로 몇 줄의 글이 적혀 있었다. 강이등병, 아니, 강대한.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닫네. 나는 권력과 욕심에 눈이 멀어 수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었지.
너의 형을 죽였고 너의 삶마저 망가뜨리려 했네. 나는 너를 겨우 이등병 따위라고 무시했지만 너는 내게 세상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네. 진실의 힘, 용기, 그리고 사랑의 힘을 나는 이제야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네. 내가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너와 네 형, 그리고 그 궁연이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미안하네. 용서해달라고는 하지 않겠네. 그저 네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랄 뿐이네. 강대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복수심에 가득 차 흘렸던 눈물과는 달랐다. 그것은 용서와 치유의 눈물이었다. 박정우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인간적인 고뇌와 후회를 깨달았다. 그의 편지는 강대한에게 복수의 완성이 아닌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마지막 선물이 되었다. 그날 밤 강대한은 형과 함께 모닥불을 피우고 앉았다. 장군은 그들의 품에 안겨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강대한은 형에게 물었다. 형은 박정우 상사님을 용서할 수 있어. 용서라. 쉬운 일은 아니지. 하지만 그도 결국 벌을 받았고 이제야 자신의 죄를 깨달았으니 충분하지 않을까? 강지한은 조용히 말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증오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그는 복수 대신 용서와 화해를 선택했다. 강대한은 형의 어깨에 기대어 앉았다. 그는 이제야 진정한 평화를 느꼈다. 다음 날 아침 강대한은 텃밭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때 장군이 갑자기 낑낑거리며 숨을 헐떡였다. 강대한은 놀라 장군에게 달려갔다. 장군은 강대한의 얼굴을 한 번 쳐다보고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그의 마지막 순간은 강대한과 함께였다. 장군의 목에 걸린 낡은 군번줄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강대한은 장군을 품에 안고 소리내어 울었다. 그의 눈물은 슬픔과 함께 고마움, 그리고 장군에 대한 깊은 사랑이었다. 장군은 그를 형에게 데려다 주었고 그의 삶을 지켜주었다. 장군은 강대한의 가족이었고 영원한 동반자였다. 강대한과 강지한은 장군을 고아원 부지 한가운데에 묻어주었다. 그들은 작은 묘비에 이렇게 적었다. 영원한 우리의 영웅 장군. 장군의 묘비 위에는 그의 낡은 군번줄이 놓여 있었다. 특수임무 717 부대 궁연 2225. 그것은 장군이 그들의 가족이었음을 증명하는 마지막 증거였다. 세월이 흘러 강대한과 강지한은 그들의 집을 장군의 집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고아들을 위한 작은 보호시설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아이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나누어 주었다. 강대한은 아이들에게 말했다. 삶은 언제나 우리에게 시련을 줍니다. 하지만 그 시련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용기와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는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는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 아이들은 강대한의 이야기를 들으며 밝게 웃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20년 전의 폐허를 가득 채웠다. 강대한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행복을 느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 보이는 산과 강, 그리고 그들의 집, 모든 것이 평화로웠다. 그의 곁에는 형이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영원한 친구 장군이 있었다. 강대한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는 한때 겨우 이등병 따위였지만 이제는 진실을 밝혀내고 사랑과 용서의 힘을 깨달은 진정한 영웅이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다. 박정우의 오만함과 권력욕은 결국 파멸을 가져왔지만 강대한의 용기와 헌신은 새로운 희망과 사랑을 싹트웠다. 한 이등병이 가졌던 낡은 군번줄이 가져다 준 충격적인 진실은
결국 모든 이들의 삶을 변화시켰다.